이리 오너라, 이리 온. 제가 헷갈리면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를 찾아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는 가장 중심축에 있는데, 특히 요즘 들어선 조용히 있어야겠다. 하여튼 뭐 내부적으로는 좀 오히려 제가 우리 하우스 내에서 좀 쉬지 않겠냐 계속 말하고, 다른 분들은 그래도 뭐 유동성에 힘이 있지 않냐 이런 상황이어서 저도 더 기회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료는 오늘 나왔고요. 제목은 중국의 부상인데 어제도 계속 이런 말이 나오네요. 어제 물론 ISM이 좀 개선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뭐 초기에 나오는 기대값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대값 보통 충족고 되면 그 다음에 또 실망의 시기로 가잖아. 뭐 그렇죠. 근데 요번이 오히려 쇼크가 나온 거예요. ISM이 쇼크가 기대치에는 못 미쳤는데 그치, 약간 못 미쳤지. 전보단 높다라는 거거든요. 뭐 일단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목 파워시프트 한 거는 뭐 옛날 책 진짜 유명했던 것도 있지만은 힘이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 코로나에서 제일 경제에서 크게 변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말씀드리는 게 유럽이 별 볼 일 없다라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 얘네들은 뭔가 있어 보였는데 아니었구나라는 거. 그다음에 하나는 중국 쪽으로 힘의 축이 한 스푼 정도 더 들어갔다. 한국도 부상했고. 그죠. 한국도 중국하고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나쁘진 않은 그림인 것 같고요. 요번 하반기는 좀 특이한 거는 제가 숫자 제시를 안 했어요. 아예. 숫자 제시를 안 한 이유가 당신이 중국 공산당이야? 왜 중국도 제시하는데? 이런 거죠. 마이너스 7%냐 마이너스 5%냐를 가지고 싸우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7페이지에 봐주시면 이 위에 거는 사실 그냥 안 넣긴 뭐해서 하나 넣고요. 7페이지 봐주시면 요즘에 제일 경제학자들 많이 얘기하는 게 V자형이냐 U자형이냐 W자형이냐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I자형 루비니 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봐주시면요. 재미있는 게 어떤 형태를 따르든지 간에 2020년 2분기가 바닥이다라는 거는 동일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이나 자산 가격을 투자할 때 뭘 보시냐라는 부분에서 바닥을 다졌냐 아니냐를 제일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러면 V를 보든지 W를 보든지 U를 보든지 바닥은 2분기다라고서 모두가 동의하신다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넌 뭘로 보는데? 라고 물어보시면은 8페이지에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차트예요. 원래 뉴 노멀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경제 성장 축에서는 좀 힘이 빠진 추세선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2분기에 바닥 찍는 건 동의하는데 생각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추세선을 오히려 뉴 노멀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을 때 이거를 미래까지 다 예상을 해가지고 딱 균형점으로 맞춘다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정책이든지 정책을 펼 때는 항상 과하게 펼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이 지금 굉장히 과하게 나올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과한 통화정책, 재정정책 때문에 추세선 위쪽으로 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해방이 우리는 경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식시장은 이걸 미리 반영해서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런 거죠. 아까 ISM 말씀도 드렸지만은 U자형이나 V자형이나 동일하게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더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얼마냐라는 계산보다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위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미 돈의 힘으로 여기까지는 잡아놓은 거예요. 잡아놓은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도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면서 저희 전략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IT 버블 때만큼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기긴 길 것 같아요. 기긴 길 것 같은데. 그 얘기인데 헷갈려 좀. 오케이. 네. 그것도 뒤에 조금 말씀드릴 건 있긴 있어요. 뭐 일단은 제가 하반기에 여기 있는 제목들 하나하나는 뭐냐면은 하반기에 내가 인덱스를 쓴다라면은 어떤 자료들을 쓸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제목을 달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되느냐라는 건데, 저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언택트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말이죠, 이게.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말은 참 잘 이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에그플레이션, 브릭스, 언택트, 차화정 이런 얘기들 참 이쁘게 잘 만드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그거 길게 이어지는 게 있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기는 그때 우리 차영 이코노미스트랑 뭐죠? 어떤 책 하나 읽고서 우리 엄청 제 모건 사람이 누구였지 그거?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에 감동받아서 엄청나게 그때 그러니까 잠시 유행했지 그것도. 안 이어져요. 근데 이런 거죠. 언택트 종목이 잘 가는 이유는요. 언택트 이전에 좋던 종목이라서 그래요. 핀테크, 그치. 온라인 판매, 넷플릭스 전부 다 주도주예요. 원래. 그러니까 좋아요. 저도 좋다고 보고 사회도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는데 그게 언택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로 글로벌 공급 체인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칼라가 아니라서 좀 빨간 거 파란 거. 예. 근데 1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2000년에는 중국이 그렇게까지 글로벌 공급 체인을 주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20년에 걸쳐서 아니 뭐 10년, 20년 이렇게 걸쳐서 나타난 변화라고 보시면요.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빼고 싶다라고 얘기한다고 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가 돌아가는 환경에서 노동이나 아니면은 어디에 판매를 해야 되느냐, 어디에 공장을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라는 흐름의 문제인 거지. 이게 미국이 너네 이제 중국은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뺄 거야라고 나오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힘을 잃는다면은 빠지겠죠. 근데 중국이 지금부터 소비를 늘려가는 국면에서 그치. 중국에서 공장을 뺀다. 그럼 기업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깨지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언택트는 뭐 중국 소비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래가지고 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오히려 저는 언택트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오는 변화, 적극적인 체인 제한의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지만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화했느냐라는 얘기에서 전체주의 사회 그 다음에 이 정부의 힘이 커지는 사회라는 거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힘이 굉장히 커진 사회라고요. 모든 경제 우리도 이제 재난지원소득금 받았잖아요. 정부가 국민의 힘든 거를 손을 쓰는 사회, 그다음에 성장에도 손을 쓰는 사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통화도 여기서는 못 걷어들입니다. 통화 걷어들이는 거 고민하시는 거는 올해 연말에 가서 고민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서 코로나 이후의 변화로 보시면은 사실은 그런 변화를 보시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1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부채 이게 뭐냐면요. 유지웅 연구원도 저한테 신중호 연구원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미국이 얼마나 돈을 풀 수 있다고 보세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미국은 여기서 2배로 더 풀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부채 개념에서 봤을 때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부채를 지속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거가 뭐야? 이거 상당히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얘기일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17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R-G로 설명을 합니다. 지속 가능한 부채 개념을 일반적으로 경제 모형에 집어넣으셨을 때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자를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계산을 하거든요. 이제 원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이자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0.1%, 0.25% 이렇게 나와요. 그 이자 비용이. 그거에 비해 가지고 성장률 자체는 지금은 마이너스로 빠졌지만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장이 R을 계속해서 추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R보다 G가 낮아져 가지고 이제는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19페이지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요 자산이 미국이 많이 늘렸어요. 많이 늘렸지. 예, 많이 늘렸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른쪽 차트를 봐보세요. GDP 대비해서 연준의 자산이 유럽하고 일본보다 훨씬 적습니다. 낮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일본이 120%까지 올렸거든요. GDP 대비해서. 그럼 미국은 왜 GDP 대비해서 120%까지 못 올리냐라는 질문인 거죠. 기축통화잖아요. 중기축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사정으로 봤을 때 만약에 100% 그건 일본이었으니까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유로존만큼은 올릴 수 있잖아요. 그 유로존만큼만 올린다고 해도 10%포인트 GDP의 10%를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부채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린 거지 전체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많지가 않다. 라는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이 진짜 경제가 좋던 나라긴 해요. 안정적이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연준 자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승수 효과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재정 지출, 지금까지는 재정 지출의 대부분의 방향성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힘들어진 거를 막아줄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부분이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지금 얘기 나오는 이유가 미국에서 사람들이 실업률이 9월까지 안 내려간다라고선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의 70%가 원래 월급 받는 사람보다 수익이 높아졌대요. 저번에 뭐 계산해서 했었죠. 그래서 9월까지 신규 실업수당을 나오는 동안은 추가로 나오는 동안에는 굳이 직장을 찾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게 되게 기형적인 건데 실업률도 높고 소비도 높은 그림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근데 9월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가 뭐에 더 신경을 쓸 것이냐. 돈은 늘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뭘 신경 쓰느냐. 사람들한테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성장률 낮아진 거 어떻게 빨리 올릴 수 있느냐를 신경 쓰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성장률이 안 올라올 것 같아서 걱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안 올라오면 어떻게 성장률들이. 9월부터 그러니까 성장률이 안 올라올 것 같아 걱정이 되니까 성장률을 올리는 쪽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돈을 가지고 그게 성장률을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게 인프라 투자라고 말씀을 토목공사지 뭐.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뉴딜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게 녹색 성장에 대한 토막공사거든요. 중국도 이번 전인대에서 어떻게 보면 5G 투자보다는 토목공사 얘기해 버려가지고 그렇죠. 좀 실망했.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다들 그래서 인프라 쪽으로 가는 건가 그냥? 인프라 투자 쪽이 아무래도 성장성이 높다라는 게 22페이지에 그냥 왼쪽 위에 한 차트를 봐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짙은 파란색이 우리 전통 인프라예요. 그다음에 SDG는 성장 가능한 투자라는 거고 좀 그쪽 투자고 로우 카본이라는 건 저탄소 투자거든요. 그런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봤을 때 아직까지도 전통 인프라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으로 여기서 부탁드리는 게 전통 인프라는 이미 기본적으로 약간 오버되어 있는 상황 아니야? 그런 뭐. 그거는 이제 선진국은 오버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꾸만 성장 가능 투자 아니면 저탄소 투자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냥 진행대로 해요. 나중에 뭐. 나머지 국가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이나 이런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인도나 이런 애들 이머징 국가들은 전부 다 전통 인프라로 밀어 넣을 겁니다. 밀어 넣는 그림 나오고 선진국은 섞어서 쓰겠죠. 지금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왼쪽 밑에 있는 차트 보시는 게 유로존이 어떻게 투자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유로존이 전통 인프라의 0.35% 저탄소 투자의 0.25%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탄소 쪽으로 한 40% 정도는 늦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MMT 쪽은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요번에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MMT가 그냥 받아들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치. 안 싸우고 MMT를 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여져가지고 MMT는 이제는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 새로운 이론이다가 아니라 뉴노멀 통화정책의 뉴노멀로 이제는 정착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미국의 비주류였죠. 비주류라고 있고 미국의 어떤 재정 갖고서 항상 여름 좀 지나면 불안해하고 그랬었잖아. 예. 이제는 뭐 연준에서 지준금이 늘어나겠죠. 여름 되면 그런 그림으로 들어간 거고요. 돈을 더 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결론적으로는 MNT를 그냥 받아들인 거 아니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연준에서 자산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걱정들 하셨잖아요. 안 가져갈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들고서는 물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도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변화는 32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금융시장을 규제를 강화한 게 문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도드-프랑크 법안이나 이런 거 완화된 것도 그렇고 뒤쪽의 세상은 2021년에 볼커룰이 완화되는 거 예정된 것도 그렇지만은 금융 규제가 많이 완화되는 그림으로 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헷갈리는 게 아까 이제 케인즈적 재정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되면 거의 어쩌면 금융자본주의가 금융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간다는 얘기고. 그렇죠. 막 혼재된 거네. 금융이 규제되면서 재정도 쓰고 뭐 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걸로 난 이해했었는데. 그 중앙은행도 국가로 보는 거죠. 중앙은행이 재정 정책을 쓰는 거네. 쉽게 말해서. 또 극단적으로 그렇죠.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재정 정책을 중앙은행이 그 정도로 변질되나? 이제는 완전히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네 이렇게 되면. 그렇죠. 보통은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원래는 정부에서 있는 돈만 갖고 재정을 썼었는데 중앙은행이 그 재원을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게 혼재돼 버리는 것 같아서 기존의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재난 보상 보조금 같은 것들을 직접 꼽아준 형태가 전에 한번 디지털 화폐 할 때도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했던 얘기처럼 야,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나오니까 또 오히려 당혹스럽다니까 지금.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갑자기 말이 새는데 지금 아까 미국이 한 34% GDP의 부채비율 우리나라도 거의 43 이제 추경하면 43, 44 될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재정을 쓸 수가 없잖아. 우리 만약 그러다가 만약 국채 같은 거 이번 한국은행에서도 다들 기대했던 게 다음에 금리 더 못 내리니까 국공채 사주는 거 원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금리 튀면 다 한국은행이 사주겠지.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그렇죠. 그 얘기 나왔으니까요. 야 이게 지금 완전히 그런 다 중앙은행의 역할 자체가 이제는 물론 나도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얘기하면서 더 드는 게 다 뒤섞여 버리는 거네. 뒤섞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 같은 게 이제는 크게 의미를 못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야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우리가 인플레가 안 났던 게 우리 맨날 하던 얘기잖아. 유통수도가 안 돌았던 건데. 유통수도 이런 식으로 만약 돈을 꽂아주기 시작하면 어쩌면 중앙은행이 은행한테 안 주는 거잖아. 이게 쉽게 말해서. 단순화시키면 지주는 스타일로 안 가는 거니까. 그러면 뭐 그냥 그때 디지털 화폐라는 게 은행에 안 꽂아주고 개인한 통장에 꽂아주면 되는 거잖아. 재정 정책이라는 게. 야 그러면 이게 인플레 기대 생기는 거 아니야? 인플레 기대 생기겠죠. 뒤에는. 뒤에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금리가 움직일 거 아니야. 그게 하이퍼 인플레로 가는 게 제가 왜 파워 시프트라고 했잖아요. 하이퍼 인플레로 가는 게 마지막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의 종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 저금리가 흔들리는 시나리오가 한 몇 년 뒤에 나올 수 있다는 건 얘기네. 그렇죠. 그럼 디엔드인데? 부채가 많으니까? 세상이 천년만년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지금은 뭐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는 저는 연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새로운 생산성의 확장 개념이 나온다면은 살아남는 거고요. 엄청난 그로스가 나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그렇죠. 주면 그게 4차 산업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를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산으로 가버렸지만 여하튼 규제 완화라는 걸 해버리면 이게 규제 완화가 어쩌면 금융자본주의의 어떤 한계를 딱 틀어막은 거지 볼 건데 이게 저축 대부조합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사태 그런 걸 만들었던 거를 다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네. 방금 전 그 주제가 이제 계속 제가 다른 것도 이제 막 식사 자리나 계속 하는 얘기인데 결국 이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기업에 집중하고 그런 걸 지향하지만 이제는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 뭔가 이 기존의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 다 혼재돼 버린 느낌, 다 뒤섞이고 아까 M&T가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 M&T 자료 쓰고서 냈을 때 그때 세븐 한참 돌았잖아. 그때 M&T 얘기하면 번역된 책 한 권밖에 없었잖아 우리나라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그러니까 대공황 때나 아니면은 서브프라임 때의 정책들을 현 정부들이 다 끌어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루즈벨트 대통령 때 그 뉴딜 정책 있잖아요. 그거 끌어왔지. 거기다가 레이건 대통령 때 일본 치는 것도 끌어왔고요. 그러니까. 공정무역 개념.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서브프라임 때잖아요. 서브프라임 때 그린 뉴딜 끌어왔죠. 그러니까 성장 그 말한 거야. 다 섞여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뭐 짬뽕이 돼 있는데 하여튼 무조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크게 보면 구매력 부족, 디맨드 부족 문제인데 그 부족한 부분을 뭐라도 채워넣는 게 정부가 쫙 채워넣는 거 같거든 지금. 네. 근데 미래를 고민하시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데요. 올해하고 내년을 봤을 때 그 개념들을 다 끌어왔는데 성장이 안 나오겠냐라는 거죠. 다 갖다 쓰는 거니까 계속 프라이싱 하자. 죽는 거는 맨 끝에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개념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도 지금 보니까 뭐 3천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 나오더라고. 가능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그런 논리로 이제 접근하는 거니까 여기서
50%니까 예. 코스피 기준으로. 야, 근데 이게 그래서 난 그런 기대감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최근에 약간 좀 진정하고 좀 보자는 입장이었는데 뭐 시장이 계속 그냥 일단 달리고 봅시다 뭐 이런 분위기가 강해서 뭐 근데 뭐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오케이. 근데 금융 규제 쪽은 뭐 전에도 했지만 아니 규제 전에 있었던 거 금융위기 때 해놨던 거 다 풀고 있어요. 지금. 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 원래 트럼프가 될 줄 알았는데 바이든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대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대로 되면요, 미국 경제가 좋고 중국 경제가 안 좋아요. 바이든이 되면은 미국 경제가 안 좋고 중국 경제가 좋아요. 바이든이 될 것 같으니까 중국 쪽으로 붙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쪽에 더 많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나라한테는 바이든이 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주말에 된 현상 중에 하나가 미국이 힘이 없구나를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 이번에 시위도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든은 미중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다음에 녹색 성장에 대해서도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리 협약 나간 것도 다시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도 찬성이에요. 그렇게 보시면은 트럼프가 만들었던 외부적인 잡음이 다 없어져요. 바이든이 되면. 대신에 미국 내부에서 세금을 올리고 금융 규제를 강화시켜요. 그럼 미국 애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다 금융 월가에 대한 약간 바이든이 예. 약간 블루칼라 출신이잖아요. 예. 그게 백인이지만. 예. 근데 월가에 대해서 상당히 약간 적대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금융시장이나 이런 거가 안 좋아지는 건 맞는데 트럼프가 돼도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란 문제나 이런 거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좋다라고서는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내가 바이든에 대해서도 뭐 조심스럽게 어떤 걸 좀 보면서 굉장히 그 약간 노동자 중심의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 네. 굉장히.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 판단이에요. 사실은 왜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세상이 망할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바이든 되면 그렇게 말을 간단하게 하지만 바이든 중앙 FOMC 그 페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간섭주의자고. 예. 맞잖아 지금. 그리고 어떤 규제를 강화해야 되고 실물 경제가 중시하니까 어떤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걸 노동자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경제를 망가뜨릴 생각이 없다면요. 페드한테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걸 건드리진 않을 거고 주가가 빠질 수가 있어요. 미국 주가가. 그렇지. 예. 근데 미국 주가 빠지는 거를 과연 한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 거지. 단기로는 좋은 뉴스 같지는 않은데. 단기는 안 좋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만약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 가능성이 생긴다가 만약에 도움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수면 위로 오를 거거든.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도 알고 있지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트럼프가 대통령 재선에 당선돼서 중국하고 싸울 힘이 생겼다라고 그러면 단기에 좋을까요? 그렇지 뭐 하여튼. 예. 그래서 대선은 단기에는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나도 8, 9월 가서 그 부분이 좀 올라올 것 같은데. 예. 바이든 미국 정책이 좀 더 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10월에 이제 11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10월쯤부터는 정책적으로 이제 변동성 생긴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거기 갔다 와.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더 녹음하면 되니까. 예. 미국 얘기, 대선 얘기를 좀 더 하고. 예. 여기까지만 해서 일단. 일부러? 일부러 예. 하고. 예. 나머지 2부에 녹음합시다. 뭐 예. 너무 우리가 회의 시간 쫓아가지고 지금 뭐. 왜냐면 미국 대선이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주요 공약부터 한번 쫙 좀. 만약에 그 바이든 말고 누구죠? 그 샌더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 후보로 나왔으면요. 훨씬 흔들렸어요. 훨씬 흔들리는 그림인데 바이든은 그래도 중립입니다. 그 중도죠. 예. 그리고 이 사람 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인프라 투자 뒤로 물러나고 이러진 않거든요. 다만 월가나 부자들에 대해서 증세가 강해지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노동자나 아니면은 밑에 하위 계층 쪽으로의 세금 인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생각보다 강경해요. 북한에 대해서. 네, 맞아요. 과거에 클린턴 때 원래 북한 폭격하려고 그랬었거든. 근데 내가 바이든 되면 민주당 정통파거든 이 사람은. 샌더스는 약간 저쪽에 좌쪽으로 더 갔고. 그래서 바이든 되는 순간 김정은 용납 안 할걸? 그러니까 뭔가 협상 같은 거 없어요. 근데 바이든은 특이한 건 북한에 대해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그냥 얘네들은 바이든이 만약에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북한한테 평화 통일이나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마 평화적인 뭐 그런 거나 얘기 안 할 것 같고요. 오바마가 그렇게 경제에 나쁜 대통령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오바마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든은. 네, 부통령 후보로 뭐 미셸 오바마가 같이 갈 거란 얘기도 있던데. 그죠. 그 얘기 나오긴 하는데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오바마 때 나왔던 대부분의 정책들이 다시 부활할 거고. 아니 어제 또 흑인들 이런 사태가 나니까 미셸 오바마가 러닝메이트가 되면 하여튼 흑인이 러닝메이트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졌고 누가 됐던지 간에 뭐 그 시장 그 어떤 여자 흑인 시장 아니면 미셸 오바마가 되면 트럼프가 친다 뭐 이런 게 주말에 많이 내가 지나고선 어제 보니까 막 또 그거 갖고서들 난리 났더라고. 그러면 결국 중국 애들은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트럼프 어차피 그리고 농담 비슷하게 이번에 무조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가실 거라는 거지. 어차피 트럼프 힘도 없는데 가서 우리가 막 끌려다닐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분위기도 있더라고. 그 트럼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 그 말을 많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백인 세력 결집을 위해 가지고 요번에 마지막 승부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거의 이거 요번에 못 넘기면 그냥 트럼프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강하게 나갈 것 같다 말. 다 모르게. 하여튼 막 이제는 막 이제 서로들 앉아가지고 이제 횡설설들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근데 트럼프가 솔직히 트위터로 진짜 말을 잘해주는 대통령, 오바마 같은 대통령이었으면은 시위는 인정하지만은 폭력은 안 된다라는 얘기 정도 한마디만 해줬어도 결집에 편했을 텐데. 내가 봤을 때 어떤 미국이란 유럽도 그렇고 유럽의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자유주의도 좋지만 저렇게까지 그 사람들이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미국도 이번에 보니까 참.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잘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유를 가지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이 과연 수용 가능한 정도인가를 고민하기 시작.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QR코드 찍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병이 걸리고 내가 돈이 없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자유와의 비교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좀 뭐 가끔 책 같은 거 좀 보는 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꼭 우리 업계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같이 책도 읽고 얘기도 하는 그런 모임이 하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어제 역사의 종말이라고 후쿠야마 책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번 그거 읽자 그래서 안 읽어봤거든 나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자유주의 시장주의의 승리 역사의 종말이 왔다는 말이 틀린 거 아니냐. 중국을 보면서 떠올랐다는 거야. 그래서 난 그 책은 완전 올드한 책이어서 뭐 나 갖고 있지도 않은데 근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지난 경제력 부상이 아니라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통제라는 거예요. 방금 당신이 말했던 통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통제가 더 필요한 사회로 가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생기더라고. 통제가 필요한 사회는 없죠. 왜냐하면은 통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통제.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항상 있으면은 효율적이지만은 민주주의의 개념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였을 뿐인데 사람들이 통제를 받아들이는 사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흘러가면은 결국에는 전체주의거든요. 그래서 경계하는 거죠. 그 얘기할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우리 사피엔스 아저씨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를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고 살자. 하라리. 하라리 아저씨. 그래서 그럼 바이든이 된다면 물론 여러 가지 뭐 한국 경제는 어떨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도 변한 것 같아. 트럼프가 질까? 뭔가 승부수 던졌으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한 70대 30으로 트럼프가 이길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런 사태들이 터지면서 한 50대 50, 51대 49 이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38대 무디스, 어널리틱스, 넬리틱스 이게 이제 돈 주고 봐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못 보는 건데 이게 아마 어떤 모델이죠? 이제 경제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거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내는 건데 제가 여기서는 뺐는데 제 연간 전망 2020년 연간 전망 보시면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백데이팅한 게 있어요.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경제 항목은 5개가 들어가요. 5개가 들어가는데 이 밑에 있는 차트 5개가 그 항목이거든요. 가스 가격, 주택 가격, 미국 주가, 고용, 개인 소득.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가스 가격이 떨어졌어요. 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당선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도 안 빠졌어요. 거기다가 주가는 올라갔죠.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그림 나오기 시작했고 실업률도 자연 실업률에서 실업률 뺀 거는 그렇게까지 빠지진 않았거든요. 이 그림으로 보시면은 사실은 실업률이 더 내려갈 가능성은 높고 그다음에 개인 소득 내려갈 가능성이 두 가지 팩터로 보시면은 더 안 좋아졌는데 나머지 세 가지 팩터로 보셨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반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경제는 거의 100% 이긴다라고서는 되는 거였는데 100%까지는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회의하고 회의 끝나고 와서 무역 문제이랑 결국 나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변수가 위안화가 강해지면 그러니까 주말부터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많이 드디어 약해지는 예. 거예요. 그래서 다들 주가 올라오면서 동시에 전에는 저희가 제일 기다렸던 게 달러가 좀 약해지고 위안화가 강해지는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대형주들도 좀 고민들이 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미중 무역전 관련된 거는 회의 끝나고 와서 녹음합시다. 2부로. 예.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